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들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서울전화 02-3153-2594로 문의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으시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세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드디어 새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우리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약 30번에 걸친 대책이 나왔는데 거의 규제책이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책이었는데 앞으로 지금 시작될 정부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로 큰 방향을 잡아갈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정부에서는 좀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앞에 짧게 언급한 대로 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고 또 그중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렇다면 그 핵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인수위에서 발표된 그 11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걸 좀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110대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목.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국정과제라는 제목으로 총 110개 국정과제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경제 부분의 약속 2번에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럼 뭐 그동안은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뭔가 눈높이에 안 맞았거나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의 확대 그리고 시장 기능의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금의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는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금 문제점을 삼은 게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물리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넘어선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죠. 지난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공급 계획이 있었어요. 20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물리적인 숫자는 벌써 그때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물리적인 숫자만 가지고 주택수를 판단하면 안 되겠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거든요. 좋은 집. 자, 그 시절에 공급됐던 그 주택들 98년도, 99년도에 공급됐던 주택들이 지금 전부 다 30년이 넘어갔습니다. 3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됐겠죠. 그리고 이때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일기 신도시에 아파트가 잘 지어진 곳도 있지만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해서 주거 환경이 잘 정비되지 않은 곳에 빌라도 많이 지어졌어요.
다세대 주택들이죠. 이 주택들을 통한 재개발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집, 주거 환경이 좋은 집을 만들어서 신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라는 건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동안은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쓰다 보니 시장의 기능이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요. 수요하고 공급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 중간에 균형을 맞춰서 가격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공급은 안 하겠다. 지금 물리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넘어섰으니까 공급은 안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왜?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공급을 안 하겠다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가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안정적 주거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보유하고 양도할 때까지 우리는 세금이라는 걸 부담을 합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있겠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데 처음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이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많았죠. 우리 주변엔 다주택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느냐, 투자의 개념으로 보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주택을 하나만 소유해도 되느냐, 여러 개를 소유하느냐, 그런 그 개념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주택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양도세가 중과됐죠. 그래서 팔지를 못했어요. 취득세 중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지도 못하게 했죠. 자, 공급이라는 거는 새로 지어서 신규 공급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있는 물건들이 유통이 되면서 기존의 물건들이 유통되면서 공급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했던 것이 부동산 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겠다. 자, 이 부분도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안정을 시키겠다. 총 4가지의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텐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의 실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물리적인 주택 보급률은 1대1이 넘어선 지가 거의 30년이 넘어갑니다. 30년이 넘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주택들도 노후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의 확대를 이전 정부에서도 좀 뒤늦게나마 이게 실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200만 원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규 공급에 대한 내용하고 기존 주택의 유통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자, 총 250만 원의 주택을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솔직히 어느 정부든 들었을 때마다 하던 얘기예요. 하던 얘기인데 그게 실현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250만 원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신규 공급을 통해서, 신규 공급이라는 거는 택지 개발이죠.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공택지를 통해서 약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도 전체 130에서 150만 호, 그러니까 250만 호 중에 130만 원에서 150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신규 택지 개발로 통해서 약 14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인수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하고 재개발.
수도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약 4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수도권에만 31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기 내에 말이죠. 5년. 우리가 뭐 평상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산업은 언젠가 되겠지. 저거 재개발 되겠지 뭐. 재건축 되겠지. 근데 그동안 잘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는지. 자, 근데 그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약 4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좀 모순된 부분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토지의 비용도 높아지고 건축 비용도 늘어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분양가를 정해져 버리니까 시공사도 이익이 안 남고 조합원도 이익이 안 남고 이래서 또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재건축 분담금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내용인데 안전진단을 합리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안전진단은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 안전진단 세부 항목에 보면 구조 안정성이라고 있어요. 구조 안정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정부에서는 50%의 가점을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면 재건축할 수 없다, 재개발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전진단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구조 안전성을 30%로 낮추고요. 주거 환경을 30%로 올립니다. 그리고 건축 노화도에 따라서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자, 기존에는 무너지지 않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힘들었다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살기 힘들면 삶의 질이 좋지 않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음 얘기는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이죠. 재건축. 자, 1기 신도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산, 분당, 중동, 군포, 평촌 이렇게 5군데네요. 5군데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노후된 건물 1기 신도시가 전부 다 30년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30년이 거의 다 넘어가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을 통해서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 공급에 관한 큰 아웃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에 관한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의 유통.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참 많이 들어보던 얘기입니다. 자, 민간 임대 주택의 촉진. 자, 건설 임대 및 등록 임대 주택을 확충하겠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인데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참 애증의 단어죠. 이게 임대사업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전 정권의 그 장관이었죠. 건설교통부 장관이 김현비 장관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밝은 데로 나와서 세금 내시고 떳떳하게 사업하시라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8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어지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주범은 다주택자다. 그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다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거의 마녀사냥을 하다시피 기존에 줬던 혜택도 뺏어가고 벌칙도 주고 이러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지금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결론 난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의 유통은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큰 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 마련 등 공시가격 현실화 등등 이렇게 해서 기존 주택의 유통을 통해서 또 주택을 공급하겠다. 자,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죠.
신규 공급, 그다음엔 기존 주택의 유통.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안정된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입니다. 자, 세금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입이 닿도록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현재는 1년이죠. 1년 동안은 배제를 하고 1년 후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5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및 뭐 주택 임대차 뭐 등등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또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취득세 또한 개편이 됩니다. 세계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그리고 중요한 얘기죠. 다주택자 중과 완화. 자, 정확히 몇 %로 낮춰주겠다, 중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켜준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를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를 늘려준다는 거는 지금 양도소득세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시장으로 나오면 물론 주택이 없는 분들도 취득을 하겠지만 기존의 주택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던 그분들도 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주택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크게 종부세 체계를 개편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거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완화인데 정확히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입니다. 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LTV, DSR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LTV라는 거는 주택담보 비율입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LTV가 만약에 70%다. 그러면 7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LTV라는 담보대출 비율이고요. DSR이라는 거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갚을 수 있다. 현재는 지금 40%로 맞춰져 있죠. 근데 지금 DTV를 지금 완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다주택자한테도 좀 완화될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 숫자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 이 LTV는 완화된다라는 내용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DSR이에요. 자기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LTV를 높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LTV가 상향 조정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은 확실하게 숫자가 정해지고 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에 대한 문제. 자, 세제에 대한 문제 중에 정확히 결정난 거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됐다는 거, 양도세.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 문제는 정확한 퍼센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에 관한 문제는 지금 확정된 내용들이 있죠. 첫째, 신규 공급은 통해서 뭐 공공택지 개발을 하겠다. 두 번째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 도심에서 공급을 하겠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빨리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은 물론 재건축입니다. 자, 신규 공급은 임기 내에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입주가 된다 안 된다를 보장할 수 없고요. 재개발은 조합원들이 일단 많아요. 조합원들이 많고 또 거기에 그 인허가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권에 대한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시간이 재건축보다는 오래 걸리죠.
근데 재건축은 일단 조합원 수가 적으니까 조합원 수가 적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의사가 통일이 되면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건축은. 아까 저희 인허가 과정도 완화시켜준다고 했고요. 안전진단도 기준을 바꿔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급, 세제, 대출에 대한 큰 틀에서 앞으로 진행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양도세에 대한 부분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 다른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나갈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우리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주택을 바라보던 그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 좀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신 부분은 02-3153-2594, 013-3366에 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열리고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흙 속의 진주 찾기라는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02-3153-2594로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개인 상담도 따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와 예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황진현 대표님과 오늘 함께 분석해볼 지역과 부동산 정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는 약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만나볼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인데요. 대표님 먼저 이곳이 어떤 부동산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동산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물건은 제가 근 한 달 정도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그 물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인천의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입니다. 자, 재건축이 예정됐다. 재건축이란 얘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건년이 30년이 넘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재건축이란 얘기는 주변에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재개발로 가겠죠. 자, 주변에 기반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 아파트만 건년이 30년이 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습니다. 자, 유형은 아파트고요. 전용은 48에서 56평방미터, 좀 구조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 또한 1억 3천에서 약 2억 원까지 단지별로 구조별로 금액들이 좀 상이한데 오늘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주변 지역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오늘의 부동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핵심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확대라는 걸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게 재건축 사업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소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소형주택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이제 취득세 중과를 시킬 때 소형주택 부동산 경기가 너무 하향되면 안 되니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안 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기준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 자, 지금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보다는 지금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긴 해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4월 29일부로 다시 다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1억이 안 되던 아파트들도 지금 1억이 다 넘어간 상태인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1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규모의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자, 인근 2만여 세대의 저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2만여 세대가 전체 저층은 아니고요. 주위에 고층 아파트도 있고 저층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만 따지면 약 6, 7천 세대 될 거예요. 6, 7천 세대가 되는 굉장히 큰 저층 아파트 단지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인간의 지하철, 대형마트, 뭐 메디컬 빌딩 등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여기에 2만여 세대가 있다는 거는 거기에 상주인구도 많다는 거겠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그 지역에 수요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수요는 신규 유입도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수요가 가장 안정적인 수요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얼마 전에 공시 가격이 평균 30% 정도가 오른 곳도 인천이고요. 그동안에 참 홀대받았던 지역인데 다시 지금 곽강받고 오래된 지역인 만큼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 인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이따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 지역 살펴보니까요. 인근의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등 정말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곳이 바로 이 인천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자세하게 좀 입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계산역과 작전역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자, 이 계산역과 작전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위로 김포하고 검단 신도시 쪽으로 지금 연장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위로 가면 이제 계양역이라고 있어요. 계양역에서는 이제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양역에서 한 정거장만 오면 이제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역. 여기서는 이제 9호선하고 5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죠. 자, 9호선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철도와 연장이 확정이 돼 있고요. 5호선 또한 지금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기존에는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을 가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계양역에서 직접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작전역이라고 있어요. 작전역이라고 옆에 보면 이제 원종 홍대선이 있습니다. 원종 홍대선은 빠르면 내년쯤 착공을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종 홍대선이 2호선하고 이어집니다. 2호선하고 이어져서 그 원종 홍대선을 자정역으로 2호선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역을 통해서 청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이 바로 밑에 이제 부평구청역이라고 있거든요. 부평구청역에는 7호선. 현재 개통이 돼서 운행 중인 노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또 부평역이라고 있어요. 부평역에서는 이제 말도 많았던 그 GTX B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철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 빠먹었네요. 여기 인천 2호선도 있어요. 인천 2호선에 일산 쪽으로 연장이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는 철도만 가지고 서울로 통하는 교통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도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옆에 계양 IC와 부평 IC가 있습니다. 전부 다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부평 IC를 통해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죠.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실 수 있고 계양 IC를 통해서는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든 판교 쪽으로든 서울 쪽으로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또 바로 위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있죠. 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변북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거죠. 교통에 관한 만큼은 사통팔달이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다른 개발 호재도 많고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양 3기 신도시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이 지역의 고정 수요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받아봤을 때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인천 계양구의 이 재건축 예정인 소형 아파트의 가격과 또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약 1억 3천에서 2억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자, 전세를 임대하실 때는 8천에서 한 1억 2천 정도에 임대를 하실 수 있고요. 실투자금은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월세를 임대하실 때는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 대출은 약 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천에서 1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 지역은 항상 고정 수요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규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서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물건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추천할 만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천 재건축 소형 아파트에 대한 정보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